멕시코 인구 1억 2,800만 명이 모두 몰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 거대한 땅의 5분의 1에만 사람들이 살까요? 전체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9배가 넘는데 정작 인구 절반 이상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좁은 띠 모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패턴은 거의 변하지 않았죠. 같은 시기 미국은 서부와 남부로 인구가 대폭 이동했는데 말입니다. 한국도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지만 멕시코의 인구 분포는 훨씬 극단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멕시코 사람들을 이 좁은 공간에 붙들어 두었을까요? 지리가 만든 이 거대한 감옥과 축복의 이중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멕시코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 운명과 그 대가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토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띠 모양 지역에 점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텅 비어 있죠. 마치 거대한 도넛처럼 말입니다. 이 현상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멕시코 국토 면적은 약 20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면적의 9배가 넘어요. 그런데 인구 66%가 전체 땅의 18%에만 몰려 삽니다. 나머지 82% 땅에는 34%만 흩어져 살고 있죠. 130년 전 1895년 멕시코 인구조사를 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당시 인구는 1,270만 명으로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인구 분포 패턴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55%가 중앙띠 지역에 45%가 나머지 지역에 살았거든요. 같은 시기 미국과 비교해보면 대조가 극명해집니다. 1895년 미국 인구는 7,600만 명이었고 당시 10대 도시는 대부분 동부와 중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 130년 동안 미국은 서부와 남부로 인구가 대거 이동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가 인구 상위 3개 주로 올라섰고 인구 중심지도 인디애나 동부에서 미주리 중부로 서남쪽으로 400마일이나 이동했죠. 반면 멕시코는 인구가 10배 늘었는데도 분포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왜 멕시코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같은 곳에만 머물렀을까요? 답은 멕시코의 가혹한 지리에 숨어 있습니다. 멕시코 국토를 기후대별로 나누어 보면 인구가 집중된 중앙띠 지역은 아열대 고온 기후대와 정확히 일치해요. 이곳은 말 그대로 골디락스 존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완벽한 기후죠. 이 띠의 북쪽은 전부 건조한 사막입니다. 산업화된 관계시설 없이는 대규모 농업이 거의 불가능한 땅이에요. 남쪽은 정반대로 울창한 열대우림과 정글입니다. 21세기 첨단 기술로도 정글 개발은 여전히 까다로운 일이거든요. 정글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도전입니다. 비가 자주 내려서 콘크리트가 제대로 마르지 않고 아스팔트는 고온에서 물으러져 변형되기 쉬워요. 그래서 멕시코 남부 국경 1,100km 구간에는 포장도로가 단 8개밖에 없습니다. 과테말라, 벨리즈와 연결되는 도로 말이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경처럼 온화한 지역에서는 9km마다 포장도로 하나씩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도로가 많으면 교통비가 싸지고 무역이 활발해지며 더 많은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농업 조건도 마찬가지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정글에서는 대부분의 영양분이 살아있는 식물과 썩은 낙엽에 저장되어 있어요. 유기물이 죽어서 썩으면 곤충과 세균, 균류가 너무 빨리 재활용해서
토양으로 내려가는 영양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글을 불태워 농지로 만들어도 토양이 척박해서 비료를 엄청나게 써야 해요. 멕시코 전체 국토의 70%가 산으로 덮여 있다는 점도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스위스나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산이 많으면 인프라 건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산 위로 밑으로 돌아서 도로와 철도를 놓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멕시코 중부에서는 이 산들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가 펼쳐져서 열대 기후에서 벗어나 온대 기후를 만들어내거든요. 높은 고원과 계곡들이 시원하고 습도가 낮은 환경을 제공하죠. 질병을 옮기는 곤충도 적고 현대적인 건축 자재와 기술을 쓰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더 놀라운 건 토양입니다. 멕시코 중부 산들은 대부분 활화산이에요. 북미 플레이트 아래로 코코스 플레이트와 리베라 플레이트가 파고들면서 수백만 년 동안 화산 벨트를 만들어냈거든요.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지구 깊숙한 곳에 풍부한 광물이 재가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천연 비료나 다름없죠. 이런 완벽한 환경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곡물 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옥수수예요. 멕시코는 프랑스보다 3.5배 큰 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농사 가능한 땅은 프랑스와 비슷한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화산재로 만들어진 비옥한 중부 고원에 몰려 있어요. 콜럼버스가 오기 전 멕시코 계곡에는 5개의 큰 호수와 수많은 강이 흘렀습니다. 비옥한 토양에 풍부한 담수까지 더해진 거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육로 교통은 어려웠지만 호수에서는 배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조건이 합쳐져서 메소아메리카는 인류 문명의 6대 발상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오기 1000년 전 이미 테오티우아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이곳에서 번영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 전성기와 같은 시대에 인구 12만 5천 명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도시였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6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멕시코 계곡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였어요. 아즈텍 제국 인구는 600만 명으로 스페인 전체 인구와 맞먹었습니다. 수도 테노치티틀란은 20만 명이 살았는데 당시 유럽 어떤 도시보다 컸죠. 스페인이 테노치티틀란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멕시코 시티를 세운 후에도 이곳은 계속 멕시코의 정치, 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과 폭력으로 수백만 명의 원주민이 죽으면서 멕시코 계곡은 400년 동안 정복 이전 인구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다시 예전 수준을 되찾았고 지금은 인구 2200만 명의 거대 도시권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밖에서는 가장 큰 대도시권이죠. 수백 년 전 스페인 정복 이전과 거의 똑같은 위상을 되찾은 셈입니다. 하지만 멕시코 시티는 해발 2400m에 자리 잡고 있어요. 미국 콜로라도 아스펜 스키장과 비슷한 고도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이런 거대한 도시가 있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어요. 멕시코 지형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주름진 종이처럼 보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들이 국토 전체를 덮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산들이 멕시코인들에게는 축복이자 저주가 되었습니다. 멕시코 시티 같은 고원 도시들의 독특함을 이해하려면 숫자로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멕시코 10대 도시 중 4곳이 해발 2000m가 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3곳은 1500m 이상, 2곳은 900m 이상입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죠.
미국에서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 중 해발 1,800m 이상에 있는 곳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단 하나뿐입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들은 모두 해발 900m 아래 평지에 있어요. 멕시코 시티 높이의 절반도 안 되죠. 이런 고도 차이가 만드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멕시코 시티는 바다에서 직선 거리로 3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해발 2,400m나 됩니다. 미국 캔자스 시티는 바다에서 2배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높이는 7분의 1 수준이에요. 이런 엄청난 고도 차이는 강들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멕시코에는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 하나도 없어요. 산에서 바다로 흘러내리는 강들의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물살이 너무 세거든요. 사람이나 물건을 싼 값에 실어 나를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강을 이용한 내륙 교통이 불가능하면 육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 도로와 철도 건설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18세기까지 멕시코의 핵심 인구 중심지와 주요 항구를 연결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베라크루스가 그나마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멕시코만 연안에서 제대로 된 천연 항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었거든요. 멕시코 시티에서 320km 떨어진 이곳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평평하고 단조로운 해안선에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베라크루스와 멕시코 시티를 연결하는 일은 악몽 같았습니다. 해발 차이만 2,400m나 되니까요. 직선 거리는 320km에 불과하지만 산을 넘나들며 올라가야 했죠. 결국 두 도시를 철도로 연결한 건 1873년이 되어서였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은 이미 8만 킬로미터가 넘는 철도망을 깔아놓은 상태였어요. 멕시코 시티 베라크루스 구간보다 200배나 긴 거리죠. 평평하고 개발하기 쉬운 땅 덕분에 미국은 훨씬 많은 지역을 사람들과 무역에 개방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지형적 한계는 수도와 주요 항구 연결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구가 몰린 고원지대의 여러 계곡들 사이를 오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멕시코는 하나의 통합된 국가라기보다는 산으로 분리된 여러 계곡들의 느슨한 연합체에 가까웠죠. 배로 다닐 수 있는 강이 없으니 교통비가 비쌌고 비싼 교통비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지 못했어요. 무역이 부진하면 자본 축적이 어렵고 자본이 부족하면 교통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도 없어집니다. 악순환의 고리였죠.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처음부터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데 그런 자본은 대개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이미 부유한 세력이 돼야 했습니다. 지형 때문에 생긴 경제적 제약이 정치적 구조까지 결정지은 셈이에요. 이런 지리적 현실은 멕시코 시티에서 중앙정부가 전국에 권력을 투사하는 능력도 제한했습니다. 각 계곡의 지역 세력들이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통로들은 지역 권력자들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차단하기에 안성맞춤이었어요. 이런 구조는 아프가니스탄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산이 많은 지형, 계곡마다 흩어진 인구, 중앙에서 변두리로 권력을 투사하기 어려운 환경 말이죠.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같은 지역 무장 세력이 생겨난 것처럼 멕시코에도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자율적인 카르텔들이 각 지역에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멕시코 남부 과테말라 벨리즈 국경은 울창한 정글로 덮여 있고 인구가 희박해서 정부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려워요. 포장도로가 8개밖에 없다는 건 국경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마약과 무기 밀수에는 완벽한 통로가 되었죠. 북쪽 미국 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3,200km에 걸친 긴 국경선이 대부분 황량한 사막과 사막지대를 지나가요. 멕시코 인구 중심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 정부 통제가 미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북부 국경 지역 인구 분포를 자세히 보면 독특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미국 국경 바로 아래쪽에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이 줄지어 있거든요. 티후아나, 후아레스, 누에보 라레도, 레이노사, 마타모로스 같은 도시들 말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멕시코 국경 도시들이 모두 맞은편 미국 도시들보다 인구가 많다는 점이에요. 지리적 제약 때문에 고립되어 있던 멕시코가 어떻게 국경지대에서만큼은 미국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멕시코 지리의 가장 큰 역설이 드러납니다. 멕시코를 가장 제약했던 산악 지형이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했다는 점이죠. 높은 고원 지대는 멕시코에 독특한 비교 우위를 안겨주었어요. 고도가 높으면 기온이 낮아집니다. 멕시코 중부 고원은 열대 지방에 있으면서도 온대 기후의 장점을 누릴 수 있었죠. 병원균과 해충이 적고 현대적 건설 기법을 쓰기에도 좋았어요. 동시에 화산재가 만든 비옥한 토양으로 높은 농업 생산성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연적 장점을 경제적 기회로 연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요. 내륙에 갇힌 채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춰도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멕시코가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1960년대 멕시코 정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리적 제약으로 수백 년간 고립되어 있던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카드를 발견한 거죠.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이웃나라였습니다. 마킬라도라 협정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이었어요. 멕시코 국경 도시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완제품을 미국으로 바로 보낸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광을 발견한 셈이었습니다. 멕시코에 훨씬 싼 인건비로 제품을 만들고 관세 없이 미국 시장에 바로 팔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트럭으로 국경만 넘으면 미국 전역으로 뻗어 있는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었죠. 수천 개의 마킬라도라 공장들이 국경지대에 들어섰습니다. 티후아나, 후아레스, 레이노사 같은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제조업 허브로 변했어요.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고 멕시코 중부 고원에서 일자리를 찾던 사람들이 대거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멕시코 인구 분포에 처음으로 균열을 만들었어요. 1895년 인구조사에서는 55%가 중부 핵심 지역에 살았는데 현재는 51%로 줄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수백 년 만의 첫 번째 변화였죠. 19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 즉 NAFTA가 체결되면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제 멕시코 어디서든 만든 제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국경 도시들의 지리적 이점은 여전했어요. 미국 시장에 더 빠르고 싸게 접근할 수 있었으니까요. 에르모시오, 치와와, 몬테레이 같은 국경 근처 대도시들도 덩달아 성장했습니다. 이들 도시는 사실상 미국 경제권의 일부처럼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멕시코 중부 고원보다는 미국과 더 긴밀하게 연결된 셈이죠. 2010년대 들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 혁명이 시작되면서 천연가스가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은 이 값싼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멕시코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나드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17개나 됩니다. 미국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천연가스의 3분의 1이 멕시코로 갑니다.
멕시코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의 4분의 3이 미국산이에요. 이 값싼 천연가스가 멕시코 제조업에 또 다른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전기 생산비가 크게 떨어진 거죠. 싼 인건비에 싼 전기료까지 더해지니까 제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어요. 게다가 미국 바로 옆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완제품을 빠르고 싸게 수출할 수 있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닛산은 본국 일본보다 멕시코에서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멕시코는 세계 5위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4위인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죠. 자동차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 산업 분야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2019년 멕시코는 캐나다와 중국을 제치고 미국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이런 성공에는 숨겨진 대가가 있었습니다. 제조업 호황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대부분 국경 지역에 집중되었거든요. 멕시코 전통적인 인구 중심지였던 중부 고원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멕시코 경제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멕시코도 바로 타격을 받는 구조가 된 거죠.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종류의 의존성이 생겨난 셈이에요. 국경 지역 급성장은 또 다른 부작용도 낳았습니다. 너무 빠른 인구 증가로 도시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주택 부족, 교통 체증, 환경 오염 같은 문제들이 속출했죠. 멕시코 시티가 수백 년 동안 겪어온 과밀화 문제가 국경 도시들에서도 반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킬라도라 공장들은 대부분 단순 조립 작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고부가 가치 연구 개발이나 디자인은 여전히 미국에서 담당했죠. 멕시코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은 멕시코가 지리적 한계를 돌파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내륙에 갇혀 있던 멕시코 경제가 세계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거죠. 미국과의 관계는 멕시코에게 기회이자 딜레마였습니다. 거대한 이웃나라 덕분에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찾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 이웃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되었거든요. 이런 선택이 멕시코 사회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인구 분포 패턴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그 변화는 새로운 종류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티후아나 변두리에 세워진 마킬라도라 공장에서 새벽 6시 사이렌이 울립니다. 멕시코 중부 고원에서 온 젊은 노동자들이 줄지어 들어가죠. 하루 8시간 동안 미국으로 수출할 전자제품을 조립합니다. 저녁이 되면 트럭에 실린 완제품들이 국경을 넘어 캘리포니아로 향해요. 이런 풍경이 1960년대 이후 멕시코 국경 지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수치로 보면 변화의 규모가 놀라워요. 1970년 티후아나 인구는 34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9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50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거죠. 후아레스는 더 극적이었어요. 1970년 42만 명에서 2020년 140만 명으로 3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이들 도시의 성장 속도는 서울이 급속히 팽창하던 1960~8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성장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산업화가 중화학공업과 첨단 기술로 이어진 반면 멕시코 국경 도시들은 주로 조립업에 특화되었거든요. 부품은 미국에서 가져오고 완제품도 미국으로 보내는 구조였죠. 그럼에도 이 변화는 멕시코 사회에 혁명적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수백 년간 중부 고원에 묶여 있던 인구가
처음으로 대규모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과나후아토, 미초아칸, 할리스코 같은 전통적인 농업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이 인구 이동은 단순한 지역 간 이주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농업 중심의 전통 사회에서 공업 중심의 현대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시골 출신 농민의 아들, 딸들이 공장 노동자로 변신한 거죠. 몬테레이 같은 기존 대도시들도 덩달아 성장했습니다. 1970년 130만 명이던 인구가 2020년 470만 명으로 늘었어요. 미국 시장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살려 철강, 시멘트, 화학 같은 기초 산업이 발달했죠.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특히 눈부셨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멕시코는 자동차를 거의 만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NAFTA 체결 이후 폭스바겐, 닛산, 포드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아과스칼리엔테스라는 작은 도시가 자동차 생산 허브로 변한 건 상징적이었어요. 1990년 인구 50만 명의 조용한 지방 도시였는데 닛산 공장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인구 140만 명의 산업 도시가 되었죠. 바히오 지역이라고 불리는 멕시코 중서부도 제조업 벨트로 변모했습니다. 레온, 이라푸아토, 셀라야 같은 도시들이 자동차 부품과 항공기 부품산 기지가 되었어요. 전통적인 가죽 공예와 농업 중심 지역이 첨단 제조업 지역으로 탈바꿈한 거죠. 수치로 보면 성과가 대단했습니다. 1990년 멕시코 전체 제조업 수출액은 170억 달러였어요. 2020년에는 4,190억 달러로 25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18%로 늘었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습니다. 제조업 분야 고용이 1990년 370만 명에서 2020년 680만 명으로 늘었어요. 서비스업과 함께 멕시코 경제의 두 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종류의 불균형이 생겨났어요. 국경 도시들과 중부 고원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전통적으로 멕시코의 중심이었던 멕시코시티 주변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급속한 도시화가 만든 사회적 혼란이었어요. 국경 도시들로 몰려든 인구를 수용할 주택과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무허가 정착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후아레스 같은 도시에서는 치안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와 사회적 결속력 약화가 겹치면서 범죄율이 급증했어요. 마약 카르텔들이 이런 혼란을 틈타 세력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환경 문제도 뒤따랐어요. 티후아나 산디에이고 국경 지역은 양쪽 도시의 급성장으로 대기 오염이 심각해졌습니다. 물 부족 문제도 만성화되었죠. 사막 지역에 갑자기 수백만 명이 몰려들면서 생긴 필연적 결과였어요. 노동 조건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마킬라도라 공장들은 값싼 노동력이 경쟁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임금이 낮게 유지되었어요. 노동조합 결성도 제한적이었죠. 경제 성장의 혜택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지역 간 격차도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가까운 북부 지역은 급성장했지만 남부 치아파스, 오아하카 같은 주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전통적인 중부 집중에서 북부 집중으로 바뀐 것일 뿐 불균형 자체는 해결되지 않은 거죠. 교육 격차도 벌어졌습니다. 제조업 중심지들은 기술 교육에 투자했지만 농업 지역들은 여전히 기초 교육도 부족했어요.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멕시코는 분명한 경제적 도약을 이뤘어요. 1인당 GDP가 1990년 3,100달러에서 2020년 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중진국 지위를 확고히 한 거죠. 더 중요한 건 멕시코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무기로 세계 각국 기업들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성공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퍼졌거든요. 중국,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더 싼 노동력으로 경쟁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멕시코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장 모델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새로운 전략을 찾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멕시코시티 남쪽 외곽, 네사우 알코요틀이라는 지역에 가면 기묘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아파트 단지들이 산비탈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어요.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살고 있지만 정작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멕시코시티 중심가로 출퇴근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멕시코 경제 성장의 숨겨진 대가를 보여줍니다. 일자리는 생겼지만 주거비는 치솟았고, 도시는 커졌지만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성공한 만큼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난 거죠. 주택 문제부터 살펴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멕시코시티 중심부 아파트 가격은 1990년 이후 실질적으로 4배 넘게 올랐어요. 같은 기간 평균 임금은 2배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죠. 젊은 세대들이 독립하기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국경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티후아나에서 마킬라도라 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20대 커플이 집을 사려면 소득의 70% 이상을 20년간 저축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도시 외곽 무허가 정착촌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교육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멕시코 대학 진학률은 1990년 15%에서 2020년 38%로 늘었어요.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마킬라도라에서 단순 조립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특히 명문대학 입학 경쟁이 극심해졌어요.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입학 경쟁률은 10대 2를 넘어섰습니다. 서울대 입학보다 어려운 수준이에요.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 교육비에 소득의 3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출산율 급락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1990년 여성 1명당 3.4명이던 출산율이 2020년 2.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시화와 교육비 부담이 주요 원인이죠. 아이를 많이 낳으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도 고착화되었습니다. 외국 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사이의 격차가 계속 벌어졌어요. 정규직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만 인구의 60%가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며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었지만 여전히 제약이 많아요. 마킬라도라 공장 노동자의 60%가 여성인데 대부분 단순 조립 작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드물고 임신하면 해고당하는 일도 빈번하죠. 지역 격차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북부 국경 지역과 남부 농업 지역 간 1인당 소득 격차가 1990년 2배에서 2020년 3배 이상으로 벌어졌어요. 치아파스 같은 남부주는 여전히 극빈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경 파괴도 가속화되었어요. 멕시코시티 대기 오염은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해발 2,400m, 고지대 분지에 2,200만 명이 살면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스모그 때문에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는 일이
연중 수십 차례 반복됩니다. 물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요. 멕시코시티는 지하수를 과도하게 뽑아내면서 매년 10cm씩 지반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40%가 누수되고 있지만 교체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죠. 사회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되었어요.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인 부양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범죄율 증가는 가장 직접적인 부작용이었어요. 후아레스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사회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마약 카르텔이 세력을 확장했거든요. 카르텔 문제는 멕시코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 통제가 미치지 않는 산간 지역과 국경지대를 거점으로 조직적인 범죄 집단들이 성장했어요. 연간 살인 사건이 3만 건을 넘어서면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패도 심화되었어요.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만연해졌습니다. 건설업체와 정치인 간의 부정한 거래, 마약 카르텔의 정치 개입 등이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죠. 멕시코 경제의 미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도 문제였어요. 전체 수출의 80%가 미국으로 향합니다.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멕시코도 바로 타격을 받는 구조가 된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멕시코 GDP가 6%나 줄어든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술 혁신 역량도 여전히 부족해요. 연구개발비가 GDP의 0.5%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 2.4%의 5분의 1 수준이죠. 대부분의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도 심각합니다. 매년 수만 명의 멕시코 대학 졸업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어요.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죠. 두뇌 유출이 장기적인 발전 역량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증가율도 정체되어 있어요. 1990년대 이후 연평균 1%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성장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멕시코 사회에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어요.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사회 이동성이 줄어들면서 노력해도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퍼지고 있죠. 멕시코가 이룬 경제적 성과는 분명했지만 그 성공이 만든 새로운 종류의 제약들이 다음 단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지리적 제약을 극복했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제도적 제약에 직면한 셈이죠. 1960년대 멕시코가 마킬라도라 정책을 시작할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국이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외국 기업을 끌어들여 수출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었죠. 마산과 익산에 자유무역 지역을 만들고 외국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 말입니다. 두 나라의 출발선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1965년 한국 1인당 GDP는 105달러, 멕시코는 330달러였습니다. 멕시코가 3배 정도 앞서 있었지만 둘 다 최빈국 수준이었죠. 농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공업화를 꿈꾸던 시점이었어요. 지리적 조건도 흥미로운 대조를 보였습니다. 멕시코는 거대한 땅을 가졌지만 산으로 분할되어 있었고, 한국은 작은 땅이지만 상대적으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멕시코는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 바로 옆에 있었고, 한국은 일본과 가까우면서도 바다로 분리되어 있었죠.
처음 20년간은 두 나라 모두 비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1980년 한국 1인당 GDP는 1,700달러, 멕시코는 2,800달러였어요. 여전히 멕시코가 앞서고 있었죠. 둘 다 섬유, 신발, 전자제품 조립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갈래가 나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중화학공업으로 산업 구조를 바꿔 나갔습니다. 포항제철소,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선진국 기술을 도입하면서 자체 역량을 키워나갔죠. 반면 멕시코는 1982년 외채 위기를 겪으면서 방향을 바꿨어요. 정부 주도 산업화를 포기하고 시장 개방에 집중했습니다. 마킬라도라 같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죠. 교육 정책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 초등교육을 먼저 달성하고 이어서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어요. 1980년 한국 대학 진학률은 27%였는데 멕시코는 14%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 개발에 대한 태도였어요. 한국은 선진국 기술을 베끼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키웠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외국 기업이 가져다주는 기술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죠. 1990년대 들어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멕시코는 NAFTA 체결로 미국 시장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조립 가공업 중심이었어요. 자체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기업은 거의 없었죠. 세맥스나 그루포 빔보 정도가 예외적 사례였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격차도 벌어졌어요. 2000년 한국 R&D 투자는 GDP의 2.4%였는데 멕시코는 0.4%에 불과했습니다. 6배 차이였죠. 특허 출원 건수도 한국이 멕시코보다 10배 이상 많았어요. 정부 역할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했어요. 반면 멕시코는 1980년대 이후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택했습니다. 금융 시스템도 달랐어요. 한국은 정부 주도로 은행이 기업에 장기이리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멕시코는 외국 자본에 더 의존했죠. 1994년 페소 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멕시코가 더 큰 타격을 받은 이유이기도 해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두 나라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한국 1인당 GDP는 31,000달러, 멕시코는 1만 달러예요. 3배 격차가 벌어진 거죠. 1965년에는 멕시코가 앞서고 있었는데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산업 구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이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여전히 조립 가공업과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브랜드 가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삼성 브랜드 가치는 900억 달러로 세계 5위권이에요. 멕시코 기업 중에는 글로벌 톱 100 브랜드에 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멕시코가 모든 면에서 뒤진 건 아니에요. 지리적 이점 덕분에 북미 시장 접근성은 한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 추세에서 멕시코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죠. 자원 보유량도 멕시코가 압도적이에요. 석유, 은, 구리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합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죠. 인구 규모 면에서도 멕시코가 2.5배 크고 내수 시장 잠재력도 더 큽니다. 평균 연령도 29세로 한국의 43세보다 훨씬 젊어요. 관광업에서는 멕시코가 압도적입니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4,500만 명으로 한국의 3배가 넘어요. 칸쿤, 아카풀코 같은 세계적 휴양지를 보유하고 있죠. 문화 콘텐츠 영향력도 멕시코가 상당합니다. 스페인어권 인구 5억 명을 대상으로 하는 텔레노벨라 산업은 세계적 수준이에요. 한류가 최근에 부상한 것과 대조적이죠. 두 나라 모두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어요.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와 성장 동력 고갈, 멕시코는 낮은 생산성과 불평등 심화가 주요 과제입니다. 한국이 멕시코보다 성공한 핵심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부의 장기적 비전, 교육에 대한 투자, 기술 개발 의지, 그리고 작은 국토 덕분에 가능했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멕시코의 아쉬운 점은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에 안주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면서 장기적 역량 구축을 소홀히 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게임이 끝난 건 아닙니다.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멕시코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한국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요. 멕시코 시티 남부 코요아칸 지구에서는 요즘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들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와 디자인 스튜디오로 바뀌고 있어요. 젊은 창업가들이 모여들면서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죠. 이런 움직임이 멕시코 전체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신호는 여러 곳에서 감지됩니다. 2018년 집권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네안데르탈 메이코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새로운 멕시코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는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죠. 마야 트레인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유카탄 반도를 순환하는 1,500km 철도를 건설해서 남부 지역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수백 년간 소외되어 온 남부를 국가 발전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변화가 보입니다. 셰일가스 수입에 의존하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자체 에너지 생산 능력을 키우려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국영 석유 회사 페맥스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달라하라는 멕시코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IT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텔, 오라클, IBM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했죠. 멕시코 자체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 세맥스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스마트 건설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통신회사 아메리카 모빌은 중남미 전체로 사업을 확장하며 지역 강자로 성장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핀테크 기업 쿠보, 배달 앱 라피, 디지털 은행 누뱅크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벤처 캐피털 투자도 2015년 5억 달러에서 2021년 40억 달러로 8배 늘었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코 대 몬테레이 같은 사립대학들이 세계 수준의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있어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확산되면서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진화하고 있어요. 기존의 단순 조립에서 벗어나 연구개발과 디자인 기능을 멕시코 내부로 가져오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생산 기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요. 미중 갈등이 멕시코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던 미국 기업들이 리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을 추진하면서 멕시코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어요. 특히 전자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약진이 두드러져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르코스 멕시코 나 데 비시오 프로피오 같은 작품들이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멕시코 음식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어요. 관광업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해변 리조트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 관광, 생태 관광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메소아메리카 문명 유적지들을 활용한 역사 관광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여전히 더딘 편이에요. 연구개발 투자는 GDP의 0.5%에서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졸업자들의 해외 유출도 계속되고 있죠. 정치적 불안정도 변화를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6년마다 바뀌는 대통령 임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려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패와 치안 문제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어요. 세계은행 부패 인식 지수에서 멕시코는 180개국 중 12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죠. 지역 간 격차 해소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북부와 남부 간 소득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있어서 내수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어요. 남부 개발 없이는 진정한 국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부족도 심각한 문제예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기초 인프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 부족합니다. 물류비가 높아서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죠. 환경 문제도 시급해요. 기후 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물 부족은 만성화되어 있고 해안 지역은 해수면 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게는 분명한 기회 요인들이 있습니다. 젊은 인구, 거대한 내수 시장,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풍부한 천연 자원 등이 장점이에요. 특히 인구 구조가 유리합니다. 평균 연령 29세로 생산 가능 인구가 많고 소비 시장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에요. 한국이나 일본처럼 고령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USMCA 협정도 기회 요인입니다. 기존 NAFTA보다 강화된 북미 경제 통합으로 멕시코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특히 자동차, 에너지 분야에서 멕시코의 역할이 커질 전망입니다. 리튬 같은 핵심 자원 보유도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리튬 매장량이 세계 10위권입니다. 제대로 개발하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죠. 문화적 소프트 파워도 상당합니다. 스페인어권 인구 증가와 함께 멕시코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이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할 방법을 찾는 게 과제입니다.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도 희망적이에요. 기존 세대와 달리 기업가 정신이 강하고 혁신에 개방적입니다.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있어서 변화의 주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멕시코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존의 저임금 조리법 모델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 말이죠. 다음 20년이 멕시코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 지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제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수백 년간 변하지 않았던 인구 분포 패턴이 왜 그렇게 고착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 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는지 말이죠. 멕시코의 이야기는 지리가 국가의 운명을 얼마나 깊숙이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산과 사막, 정글이 만든 자연적 제약은 수백 년간 멕시코인들의 삶의 터전을 좁은 고원지대로 한정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고원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환경 중 하나이기도 했죠. 화산재가 만든 비옥한 토양, 적당한 고도가 선사한 온화한 기후, 풍부한 담수까지 더해져 인류 문명의 요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테오티우아칸에서 아즈텍 제국, 그리고 현재 멕시코시티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줄곧 메소아메리카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어요. 문제는
이런 축복받은 환경이 동시에 저주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너무 완벽한 조건 때문에 굳이 다른 곳으로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산맥이 만든 천연 요새 안에서 안주하며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소홀히 했죠. 한국과의 비교는 특히 시사점이 큽니다. 1960년대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두 나라가 60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에 도달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 척박한 환경이 오히려 혁신의 동력이 되었고, 멕시코는 풍부한 자원이 안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멕시코가 마킬라도라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은 건 지리적 제약을 역으로 활용한 똑똑한 선택이었어요.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 바로 옆에 있다는 이점을 최대한 살린 거죠. 하지만 이 전략도 새로운 종류의 의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멕시코가 직면한 과제들은 성공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들이기도 해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주거난, 교육 경쟁 심화, 환경 악화, 사회 불평등 확대 등 말이죠. 한국도 지금 비슷한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멕시코에게는 여전히 강력한 카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젊은 인구, 거대한 내수 시장, 풍부한 천연 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지리적 이점이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멕시코의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요. 멕시코는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기존의 저임금 제조업 모델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과달라하라의 IT 클러스터, 멕시코시티의 스타트업 생태계, 새로운 에너지 정책 등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멕시코의 경험은 소중한 거울이 됩니다.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만든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수도권 집중,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놀랍도록 비슷해요. 멕시코의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간 지리에 의해 결정되어 온 운명을 인간의 의지와 기술로 바꿀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에요. 앞으로 멕시코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지리적 제약을 극복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중진국 함정의 또 다른 사례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은 멕시코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한국이 멕시코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